태국은 하루아침에 한화로 약 900억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을 덮기에 바쁜 상황이죠.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이 발언에 태국 국민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학교의 국제개발학 수업이 제게는 하루의 시작이죠. 이 대학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매일 느낍니다. 로버트 콩클린 박사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난 이후의 책임과 복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교수님은 모니터를 켜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진이었죠. 충격적인 영상들이 스크린을 채웠고 학생들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재난 이후 복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일본 정부는 즉시 동일본 대지진 부흥구상회의를 설립하고 5년간 25조엔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건설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부흥특구제도를 마련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유지했죠. 센다이 지역은 불과 3년 만에 인프라의 95%를 복구했고 지진에 견디는 면진 기술을 적용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피해자들에게는 호텔과 공공시설을 임시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고 한 가구당 최대 300만 엔의 재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010년 IT 대지진 현장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특히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대통령궁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IT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약 130억 달러의 지원금이 약속되었지만 실제로 도착한 자금은 절반도 안 되었고 그마저도 현지 관료들의 비리로 인해 분산되었습니다. IT 재건위원회는 설립 후 18개월 만에 실질적 성과 없이 해체되었고 레네 프레발 당시 대통령은 책임 회피로 비난받았죠. 현재까지도 포르토프랭스의 35%가 재건되지 않았으며 약 4만 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텐트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의 창궐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노트북에 두 사례를 비교하며 적었어요. 투명성, 책임 소재 명확화, 장기적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성공적인 재난 복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실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완전히 무너진 현대식 건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얼마 전 7.7 규모의 지진이 태국 북부를 강타했고 수많은 건물 중 유독 중국 시공사가 지은 감사원 청사만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3년째 시공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콘크리트도 기준 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던 거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원이라면 국가의 감시 기관 아닌가요? 그런 기관 건물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러니하죠. 국가의 재정과 공공계약을 감독하는 기관이 자신의 건물 건설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쳤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와 부패, 잘못된 해외 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인간의 실수와 부패, 그리고 잘못된 투자의 결과는 재난의 확대라고 적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제 눈앞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 시내의 현대적인 회의실 사진이었죠.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사진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은 태국 건설기준위원회가 소집한 긴급회의 장면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붕괴된 감사원 건물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건설 관련 기관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중앙에 있는 빈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이 참여했지만 정작 이번 사고의 중심인 감사원 측에서는 원장이 아닌 부원장만을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해석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플로드 프라솝이라는 이름의 태국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의 얼굴과 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이 위원회와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플로드 프라솝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감사원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죠.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감사원 건물의 이전 이유와 설계 비용 이중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 지도였어요. 두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것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원래 이 감사원 건물은 파툼탄이 주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차투짝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죠. 이 과정에서 디자인 비용을 2번이나 지불했고 새 설계 비용은 이전보다 훨씬 비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며 깊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위치를 변경했을까? 그리고 왜 더 비싼 설계비를 지불했을까?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내부 문서였는데 일부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이미 6개월 전에 내부 문서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태국 기자가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술렁였어요. 6개월 전에 이미 경고로 인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이 경고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문서를 받은 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엔지니어는 얼마 후 다른 부서로 갑자기 전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현재 감사원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현재 감사원장은 DSI, 즉 태국의 특별수사국 조사관들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 계약서, 조달 문서, 설계 변경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었어요. 모두 감사원장의 책임 회피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이 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태도에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노트북에 책임 회피의 패턴이라고 적었어요. 재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국가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투명성의 부재가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 아닐까요? 특히 감사원처럼 투명성을 감독해야 할 기관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재난 이후의 책임 소재와 투명성은 복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사건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작업 중인 구조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책임 소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실종자 11명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현재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그들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작업하고 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1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11개의 가족과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수색대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수색 범위를 3개 지역으로 좁혔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건물 잔해의 평면도가 나타났고 A, B, C로 표시된 세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B구역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 옆쪽에 있는 언덕 형태의 잔해 더미를 가리키셨어요. K9 수색견이 이 구역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여러 차례 감지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독일 shepherd 수색견이 잔해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K9 수색견들은 인간의 냄새를 최대 4.5m 깊이의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은 특별히 훈련받았으며 생존자뿐만 아니라 유해도 찾아낼 수 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는 약간의 혼란을 보여주었어요. 방콕의 차드차트 시티푼트 주지사의 기자회견 사진이었는데 그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13명의 실종자가 추적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식 실종자 수에 대해 당국 간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1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방콕 주지사는 13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불일치는 재난 관리의 혼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주지사는 특히 건물의 지하 공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건물 지하 공간까지 완전히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갇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다음 슬라이드는 건물의 단면도였어요. 지하 3층까지 있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계단 구역의 수색이 완료되면 건물 소유주에게 해당 부지를 4일 내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조 작업이 곧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언론에는 오늘부터 이 구역이 개방되어 공무원들의 수색 작업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직 실종자가 있는데 벌써 부지를 반환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죠.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모든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 벌써 부지 반환을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리한 관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의 젊은 여성 총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중국 지도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기술적, 인도주의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형 재난에는 정치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은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죠. 저는 더 집중하며 필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개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입니다. 그녀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로 주목할 점은 그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어 탁신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탁신 친나왓은 2000년대 초반 태국 총리로 재직했으며 그의 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친중 노선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죠. 패통탄 총리의 집권 이후 감사원을 포함한 여러 국가 기관들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점차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특히 감사원은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에 대한 감사 강도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런 정치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보였는데 대부분 검은 줄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어요. 중국 시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패통탄 총리의 친중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언론에도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중국 측의 외교적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기업 이미지 훼손 자제 요청을 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 시공사의 책임을 강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죠. 강의실 전체가 충격과 놀라움으로 술렁였어요. 저 역시 이런 외교적 압력이 재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태국과 중국 간에는 현재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이 논의 중입니다. 이 협약에는 방콕, 쿤밍 고속철도, 동부경제회랑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죠.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협약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재난 대응을 왜곡이라고 적었어요. 이런 복잡한 정치 경제적 맥락이 단순한 건물 붕괴 사건을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압력 속에서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재난 이후의 진실 규명은 결국 정부의 의지, 시민사회의 압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난 이후 복구를 가장 잘 수행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모범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몇 차례의 큰 재난을 겪으며 놀라운 복구 능력과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냈죠. 슬라이드가 바뀌어 무너진 대형 건물의 충격적인 사진이 나타났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건물 붕괴 사고였습니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직후 민관합동 구조단을 신속히 구성했고 구조 작업의 모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며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투명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어 법률 문서와 안전 매뉴얼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건축법과 안전관리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건물 안전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비상대응 매뉴얼이 전국에 배포되었죠. 이는 재난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의 모습이었어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192명이 사망한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한국의 도시철도 안전 시스템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들은 최신 지하철 안전 시스템과 대피 훈련 장면이었어요. 화재 감지기와 자동 정지 장치, 피난 유도 시스템이 전 노선에 설치되었고 시민 참여형 대피 훈련이 정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대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의 임시 주택 사진이었어요.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 5.4로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응 속도가 놀라웠죠. 불과 6일 만에 이재민용 임시주택이 완공되었고 금융기관들은 대출 상환을 유예하며 민간 부문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교수님은 UN 로고가 있는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이 사례는 UN 재난복구기구 UNDRR의 보고서에서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좋은 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도시 풍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회복력.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지만 위기 대응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 자본은 그 어떤 선진국 못지않습니다. 이런 강점은 긴 세월 동안의 실패와 학습의 결과이며 지금 태국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이러한 이유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둘째, 엄격한 책임 소재 규명. 셋째,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하는 능력이죠.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재난 복구와 예방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재난 대응,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만약 태국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외국 기업들과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번의 부패보다 그것을 숨기려는 태도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투명성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죠. 태국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투자 유치나 외교 관계에서 분명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재난 현장과 복구 과정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 감사원 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재난 이후의 책임과 대응에 대해 배웠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이후의 대응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태국은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사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거버넌스와 사회적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난 복구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와 비교 연구를 하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늘 배운 교훈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난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진정한 시험대라는 것을. 저는 언젠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재난 복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중국 시공사의 원장마저 책임을 회피하려 건설기준위원회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나오지 않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고 이렇게 가다가는 태국은 중국에게 잠식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전 지역이 점점 중국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태국 총리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재앙인데요. 이로 인해 태국 국민들은 단체로 충격을 받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와 정책 결정의 파급효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맥스웰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현실적인 사례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죠. 맥스웰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 지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의 유화 정책,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2000년대 이라크 전쟁 결정, 모두 한 지도자의 선택이 가져온 거대한 파급 효과의 예시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태국 국기와 중국 국기가 나란히 있는 이미지였어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여성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결정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국가 간 관계와 경제적 의존성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지난달 중국 방문 중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인용문을 띄우셨어요.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과 함께 태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선언 이후 태국 정부는 미국 및 다른 서방 국가들과 진행 중이던 FTA 협상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의 균형을 깨뜨리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중대한 결정이었죠. 저는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했기에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FTA 협상 중단이 태국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맥스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 주셨어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협약이에요. 태국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중단하고 중국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한 전략이죠. 특히 중국과 같이 강대국과의 불균형한 관계는 작은 나라에게 종속적인 입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 투자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친중 노선을 환영하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광 산업 협력, 그리고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대규모 투자는 항상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점이죠. 중국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빌미로 태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다시 들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태국 내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대기업은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중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태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실 뒤쪽에서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내용입니다. 한 국가 지도자의 선택이 어떻게 경제,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이죠. 이제 중국의 투자가 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국의 투자가 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처음에 태국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필기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논리적인 추측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태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켰어요. 화면에는 방콕의 중국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보였어요. 이것은 태국 방콕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는 호텔 공사인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국인이죠. 태국 노동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불법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제한을 두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대가로 태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예외를 허용했어요. 또한 무비자 정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의 여러 산업 분야별 고용 통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 자본이 유입된 후 태국 내 중국인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업, 요식업, 소매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태국의 공장, 호텔, 식당 등에서 태국인보다 중국인이 먼저 채용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태국은 점점 중국인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콕의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어가 태국어보다 더 많이 들리는 상황이 되었죠.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마치 식민지처럼 들리네. 교수님은 마치 소피아의 말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현대적 형태의 경제적 식민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력이나 정치적 장악 없이도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에서 33%로 거의 3배나 증가했어요.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고용 관행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는 거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맥스웰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선택의 대가입니다.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했을 때 그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태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방콕과 푸켓에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표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노동법 개정, 중국 기업 특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태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위해 노동법까지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노동시간 제한 완화,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는
태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교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태국 잠식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결정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의도처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 자본은 태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태국을 중국의 일부처럼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어요. 강대국의 영향력과 작은 국가들의 취약성은 항상 국제관계의 중요한 주제였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자본의 유입이 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것은 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방콕과 푸켓의 부동산 가격 변화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이 눈에 띄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자본이 유입된 후 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콕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무려 33% 상승했어요. 푸켓은 더 심각해서 37%나 올랐죠. 중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아파트와 주택을 싹쓸이하듯 매입했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방콕의 한 주택 경매 현장인데 참가자의 약 70%가 중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 현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이 바로 이 현상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태국 현지인들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방콕의 평균 임대료는 27%까지 치솟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방콕과 푸켓의 거리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간판 대부분이 중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콕과 푸켓 등지에서는 중국어 간판이 넘쳐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태국인보다 중국인 거주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방콕의 특정 지역은 중국인 거주자 비율이 27%에 달한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건 마치 영토를 잃어가는 것 같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경제적 영토 침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리적인 점령 없이도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현상이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통적인 태국 시장과 상권이 사라지고 중국식 쇼핑몰과 중국인 전용 구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어 과거 태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련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 한국과 교류하던 시절을 살펴봅시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문화와 경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이끌었어요. 태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자했고 현지인 고용을 우선시했죠. 이는 상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해외 투자 방식은 상대국을 존중하는 방향이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 방식은 태국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투자와 협력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경제의 다양한 산업별 위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만이 태국이 직면한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산업에서도 태국은 중국에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매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쇼핑거리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매업을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태국의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중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같은 장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태국 특유의 다채로운 상점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디자인의 중국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많은 태국 상인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중국 기업에 고용되었지만 대부분은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 중 약 38%가 직업을 잃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어서 농업 분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농업은 태국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태국의 농업 분야에도 개입하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태국 농산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산 농산물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쌀 가격의 변동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곡선이 보였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었지만 이제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농민들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산 가공식품은 태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의 과거 협력 사례를 담은 슬라이드로 다시 전환하셨어요. 과거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때는 태국 농산물과 제품이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태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오직 중국이 태국을 착취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치안 상황 악화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방콕의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어요. 태국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갱단들이 태국에서 불법 도박과 불법 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푸켓과 파타야 같은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죠.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렸으며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끼리의 범죄조차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태국 법 집행기관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웠어요. 제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건 마치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형성된 것 같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경찰은 중국인 범죄자들을 쉽게 단속하지 못했고 일부 경찰들은 중국 조직과 결탁해 뇌물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47명의 태국 경찰관이 중국 범죄 조직과의 연루로 체포되었어요. 비교를 위해 과거를 살펴봅시다. 과거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러한 심각한 치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관광지에서는 항상 일정 수준의 범죄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상황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았었죠. 교수님은 태국 거리에서 평화롭게 어울리는 한국인 관광객과 태국 현지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과의 교류는 태국 경제와 사회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착취로만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태국 시민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친중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제주도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인들로 붐비는 제주도 거리와 중국어로만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국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과거
한국 제주도에 대규모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한국인들이 점차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몇 년 전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곳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중국 자본이 장악해버린 현실도 있었죠.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그는 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습니다. 태국도 곧 제주도처럼 될 거야.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보고 있어. 우리 호텔은 중국 회사에 팔렸고 중국인 관광객만 받고 있어. 태국인들은 해고되었고 중국인 직원들이 대신 일하고 있지.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 관광업 종사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 관광객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태국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태국을 존중하고 우리를 도와줬다.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친중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반중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위는 방콕에서 시작되어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등 주요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듯 혼란에 빠졌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태국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고 중국은 태국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확장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의 과거 협력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의 태국 현지 공장에서 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 양국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할 때는 태국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윈하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투자하면서도 현지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태국의 문화를 존중했죠. 그러나 중국은 오직 중국의 이익만을 위해 태국을 착취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태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한국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태국은 영원히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중요한 국제관계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선택의 대가,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국 사례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하나의 결정이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보았어요. 이것은 미래의 국제관계 전문가가 될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교수님은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태국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상생의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선택의 대가는 때로는 너무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영역이 점점 중국화되어 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제주도도 이러한 일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던 사건이 있었는데 태국도 한국을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